안녕하십니까. 2024년 NSA 웨비나 전망을 맡게 된 채권 담당 윤선정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11 보고서나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인사를 간접적으로 드렸지만 이렇게 처음 정식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4년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2023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말해보자면 강달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미국이 나 홀로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반기에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변모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높아졌고 달러와 같은 긴축 통화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 하우스에서는 내년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승혁 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윤선정 연구원님께서 오늘의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윤선정 연구원이 사회로 참여하고 이후에 채권 전망을 이제 진행해 주실 테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얼굴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NSA 주제는요. 24년도 외환 전망 시장인데요. 리포트 제목을 먼저 보자면 연착륙,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 그대로 이제 이 리포트의 핵심은 이 연착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좁은 길이냐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구성은 달러, 원, 유로, 엔, 위안 이렇게 나눴지만 이제 이후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매크로에 대한 변화를 먼저 짚어보고 매크로의 변화 속에서 그 각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덱스 컨텐츠고요. 내년 24년 달러 인덱스의 환율 예상 추이 흐름을 보자면 저희는 상반기 정도에는 하락 흐름이 좀 우위를 보일 거고 그 이후 3분기 이후 정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정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원달러 환율 역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정도는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이고 3분기 이후 정도에는 재차 좀 반등하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상반기 정도에는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내년도 1분기 각 분기마다 통화정책 회의와 이벤트를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맨 먼저 매크로에 대한 변화부터 좀 가볼게요. 아무래도 FX 환율에 대해서는 사실 매크로의 변화가 가장 큰 여파를 주는 메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3분기까지 얼마 전에 미국이 3분기 GDP의 확정치가 나왔는데 4.9%에서 5.2%로 상향 조정됐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말씀인데 무엇이 이런 소비를 좀 주도했느냐라고 보면은 미국의 성장 내에서의 세부 사항을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까지는 주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의 그래프는 소매 판매 그래프인데, 소매 판매란 결국에는 소비를 일주 대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역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금리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가 계속 좋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지금은 저축 면에서 조금씩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건데, 소비가 좋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컴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저축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 역시도 추세선을 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 그래프인데 1번 이 부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뿌렸던 초과저축 수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번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초과저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과저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추세선을 이탈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착출했던 그런 유동성의 양을 초과저축이다라고 부르는데, 그 초과저축 수요가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소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라는 걸로, 그러면 이후에 사실 저축도 유지가 되고 소비가 많아지려면 임금이 더 높아졌거나 소득이 많았어야 되지만 임금은 이 소비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사실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나와 있는데 이 굵은 선이 꾸준하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색 고용비용 지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피크아웃돼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득 면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의 소비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저축 역시도 꾸준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던 가장 근간이었던 소비가 사실은 좀 비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매크로 변화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게 좀 확인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인컴이 없는 상황에서 아웃풋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빚을 졌다라는 거거든요. 왼쪽 신용카드 연체율과 연체금 같은 거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당폭 상승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할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53%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2010년 이후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 기준은 좀 엄격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SLOS라는 사실 대출 심사지수라는 태도 평가를 연준에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데, 이런 연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최신 데이터까지 업데이트해서 보자면 기업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이든 중형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들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가 상당폭 올라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그 부채를 해주는 은행들의 대출 태도 건수가 점차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종합을 해보자라고 하면 소비는 점차 늘어났는데 그런 소비는 사실 공백기 속 소비였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고, 늘어난 부채 속에서 결국에는 부채를 좀 더 대출해 줄 만한 은행들의 기준이 점차 깐깐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후에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는 소비 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축이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소비를 해왔다라고 하지만 연체가 점차 높아지고 이자 비용이 점차 높아진다라고 했을 땐 소비의 여력은 조금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매크로의 변화가 저희가 하나 포인트로 가져왔고요. 저희가 소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GDP에 대한 성장률이 소비 근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소비가 다시 한번 반대 변화를 일어날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매크로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저희가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물가에 대한 압력이 좀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2월 1일 오늘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좀 보자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시장 내에서 많이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장표를 보시면 물가 안정이 저희는 점차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물가를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뜯어볼게요. 뜯어보면 가장 끝에 있는 이 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붉은색, 좀 진한색 파란색이 에너지 서비스 제외 서비스라는 항목입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자면 주거비와 OER로 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가 이 부분이고 OER이 이 부분인데 둘 다 결국에는 주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주거비 관련된 항목들인 거거든요. 최근까지의 물가 상승률의 대부분의 기여도는 사실 주거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물가의 안정의 키는 사실 이 주거비가 안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주거비는 저희가 사실 어떤 걸 통해서 선행해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는 선행 지표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주거비의 선행 지표죠.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회사에서 렌트비를 선행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모집해서 실제 CPI 렌트비가 얼만큼 이후에 움직일지를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라고 알려진 지표입니다. 원래는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알려진 이 지표가 최근 들어는 좀 더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요 모양새가 진로우 렌트 인덱스고요. 이런 어떤 하락 흐름에 따라서 최근 CPI 쉘터가 피크아웃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CPI 쉘터가 예를 들어 진로우 렌트 인덱스를 꾸준하게 따라간다라고 했을 땐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CPI 내에서의 주거비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의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메인 트리거인 주거비가 내려올 수 있을 거다.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안정세가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것도 CPI 내에서의 중고차 항목을 좀 선행하고 있는 건데, 요 놈도 같이 한번 내려오고 있다는 건 참고사항으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물가 하락 압력은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흐름 자체는 좀 범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를 사실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많은데, 저희가 메디안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든지 16% 트림인 CPI 같은 것들을 좀 보조 지표로 보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CPI 내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 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윗단과 아랫단을 제거한 나머지의 CPI를 가지고 추세를 그린 겁니다. 최근의 CPI 추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로 연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양새를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지금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가가 하락 일변도로 갈 것이다 라고 본다기보다는 물가가 하락 압력은 우위를 보이겠지만 사실상 다시 한번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거다의 정도를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가 상승 흐름 역시도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1일자 기준으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 이후에 감산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는 또 높아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물가의 상승세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매크로 환경을 바탕으로 내년 금리와 경기를 살짝 엿볼게요. 저희가 사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옵션 시장을 통해서 녹아있는 확률 같은 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금리 인하 타이밍을 좀 보자면 얼마 전까지는 6월이었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4월 정도로 점점 좀 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의 인하 속도는 좀씩 빨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GDP 성장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미래를 좀 통해서 보자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죠. 3분기 미국의 GDP가 5.2%까지 올라왔는데 4분기 정도의 GDP가 거의 2%에서 1%대 밴드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GDP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둔화될 여력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기준금리의 변화라든지 GDP 성장률 변화에 따라서 페드의 어조 역시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연준의 상황은 사실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고 기준금리는 점차 내려올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연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저희가 이후의 상황을 반추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준의 목표는 침체는 방어하지만 긴축 환경은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 환경은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CPI가 본인들의 목적인 2%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축 환경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예전 연준, 폴 볼커 시절에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긴축 환경을 충분히 유지해 나갈 것이다가 첫 번째, 그에 따라서 물가를 잡아내겠다가 첫 번째 목적이지만 동시에 침체를 방어하는 게 전제 사항입니다. 침체를 방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내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침체를 잡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착률 기대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IMF에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곳에서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 데이터를 보시면 내년도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이제 2%에서 3%대까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GDP 5.2%를 기준으로 봤을 땐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그런 둔화 속도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연착륙을 그러면 저희가 소프트 랜딩을 가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저희는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긴축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지금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뭘 통해서 경기 둔화 속도를 방어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 하우스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 상황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3년도 초까지만 해도 SVB 사태라든지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파산 이슈가 유입되면서 미국 연준은 BTFP라든지 DW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재정 파산 이슈를 어느 정도 막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본인들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걸 막았다라는 사례를 저희는 한 차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사례가 저희는 내년 정도에도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선 정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저희는 TGA 계정이라는 걸 통해서 역추적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에요. TGA 계정이라는 건. 최근 들어 이 TGA 계정의 잔액을 보자면 상당폭 늘었습니다. 반대로 여갈피 계정의 잔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이거를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본인들의 지갑을 여갈피에 있는 돈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매개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른쪽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 국채 발행을 통해서 여갈피가 그 국채를 발행한 수요를 대신 충당하면서, 그러면 국채 발행을 여갈피가 돈을 사고 여갈피에 있는 돈들이 다시 한번 TGA 계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갈피가 예를 들어 그러면 소진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갈피가 소진된다라고 했을 땐 정부는 본인들의 통장을 더 이상 채울 만한 여력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갈피가 소진된 이후에 국채가 발행됐을 때 그 돈은 어디서 충당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때부터는 지급준비금이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QT를 진행함에 있어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왔지만 QT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금은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여갈피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갈피가 더 이상 소진된 이후에는 지급준비금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연준은 시스템 리스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SVB 사태 때 지방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부족했을 때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전 금융시장에 확산될 거다라는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이슈는 연준 입장에선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정도, 연준이 여갈피가 완전 소진되고 있는 시점이 내년 3월에서 5월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 정도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연준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동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QT를 중단하고 속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시장 내에서의 어떤 경기 침체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동반할 수 있는 상황이 내년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정도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보자면 사실 내년 미국은 총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착륙이에요. 예를 들어 100bp보다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왔다라는 거고 경착륙 이슈로 다가갔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100bp도 안 했다,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로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의 경제가 꾸준하게 좋았다, 노랜딩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랜딩 시나리오 속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금리 인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한번 반등할 여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다. 아무래도 4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특히 보험성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둔화 속도가 슬로우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저희는 내년 4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정도, 2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듯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연착륙이라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좁은 시나리오고, 현재까지의 매크로 변수로 봤을 때는 이런 좁은 길로 가고는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까지는 산재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좁은 길이다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험성 금리 인하가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역대 금리 인하 후에 3개월 동안의 달러 인덱스 추이를 한번 평균을 내어봤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격이다라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역시 한 2달 정도까지는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받겠지만, 사실 상승 탄력을 받는 경우에는 얘는 경기 침체냐, 노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을 거고, 금리 인하라는 어떤 트리거가 연준으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달러 인덱스의 하락 압력을 우위로 보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 압력을 높게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 금리에 대한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4.4%까지 빠르게 내려오면서 국채 가격이 빠르게 속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채 가격의 변화, 국채 금리의 변화는 최근에 그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 내 베팅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헤지펀드 입장에서의 순매수, 순매도 포지션을 얼만큼 누적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상당 부분 매도 포지션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매크로의 변화가 점차 확산되고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차 확산된다라고 했을 땐 이러한 포지션들은 점차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만들어 놨던 기관들은 숏 베팅을 다시 한번 되돌려야 되는 숏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숏 커버가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된다라고 했을 땐 미국의 국채금리의 하락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미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저희가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미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달러 인덱스의 하락 압력 역시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중 그러면 경기 침체, 어찌됐건 연착륙도 경기 둔화 아니냐, 그러면 경기 둔화 속에서 심리적 불안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기존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앨런 블라인드의 연착륙 분류를 통해서 보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저희가 퍼펙트 소프트 랜딩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안전자산에 대한 그래프를 좀 가져와 보자면,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보자면 스위스 프랑과 달러 인덱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모두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3년부터 95년까지의 흐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착륙이 베이스 시나리오에 깔려 있다라고 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우위를 보이는 장세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말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분기 말에서 3분기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의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년에 핵심 화두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도 있지만 사실 대선도 있고요. 대선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거다가 가장 시장 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금리 이후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는 첫 번째 포인트로 꼽는 것이 미국의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논의가 멀어질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쇼어링에 대한 요인인데,
최근 들어 이제 저희가 23년 1분기까지의 리쇼어링과 FDI, 외국인의 직접 투자로 인해서 창출되고 있는 직업 숫자를 보자면 대략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40만 개의 일자리에 산업 구성을 좀 보자면 전기장비라든지 컴퓨터, 전자장비 같은 고임금의 산업군이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리쇼어링에 대한 어떤 니즈가 꾸준하게 계속 늘어간다라고 했을 때, 또한 금리 인하 이슈가 끝나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어떤 정책을 좀 더 가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공장 단지 투자 및 자재 소비 등이 동반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 공장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지금 공실률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투자가 유입된다라고 했을 땐 공장 부지부터 공장 자재까지 모든 것들이 달러의 수요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달러 실수요 흐름이 결국에는 투자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이후에는 사실 달러에 대한 실수요 매수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하단이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어떤 하락 흐름의 반등세가 대선 이슈 이후까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달러는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대선을 저희가 경험하고 난 이후에 3개월 정도의 달러 인덱스와 3년물, 10년물의 금리 평균치를 저희가 추적해 본 결과, 특히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보면 대선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행정부의 안정기가 거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본인들의 내선 정책 내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먼저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상승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IRA 법안 폐지라든지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추이는 사실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거는 무관한 흐름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어떤 행정부가 들어오든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관점에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서 대선 이슈가 다가오고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 뒤에는 달러 인덱스는 강세 압력을 보일 여지가 높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정도에서 3분기까지에는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 의해서 좀 더 하락 압력을 보일 거고, 그 와중에서는 연착륙 베이스로 해서 경기 침체 이슈까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미국의 자국민 우선주의가 앞서 이제 미국의 달러 실수요 매수를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대선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자국민 우선주의가 한창 강해지고 달러의 실수요 매수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심 같은 것들이 달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역대 대선 이슈를 저희가 연도별로 좀 가져와서 트래킹을 해본 거고요.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화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원화. 사실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저희가 좀 포인트로 보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코로나 이후에 바뀐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원화에 있어서 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눴을 때 원달러 환율과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전통적인 원달러 환율 변화 재료를 보자면 여전히 높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비포 코로나나 애프터 코로나에 따라서 변화 추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페드의 긴축 정책과 연관이 있는 재료는 달러 원과의 상관관계가 코로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상당폭 변화가 생겼죠. 반대로 얘기하면
23년도까지 사실 달러 원의 상승세가 1440원까지도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는데 그거의 메인 트리거가 어디에 있었냐라고 한다면 페드의 긴축 정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페드의 긴축 정책은 사실 이후에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까지로 연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페드의 긴축 정책이 점차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23년도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이끌던 재료가 소진될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장표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환율의 방향성의 하나는 원달러 환율은 이에 따라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결국에는 드릴 것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은 사실 오를 때는 좀 덜인 모양새가 높고요. 내릴 때는 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환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항상 저희가 드는 생각은 환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수입 물가가 점차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갔을 땐 우리나라의 CPI,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는 당국 입장에서는 환율의 안정세를 좀 더 이끌기 위한 하나의 메인 트리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빠르게 오를 경우에는 당국은 아무래도 이제 구두개입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당국 경계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 롱플레이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희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됐죠. 왼쪽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부터 환율의 상승세가 올라가다가 꺾였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꺾였고 어느 정도 상단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오를 때 말고 내릴 때는 그 하락 속도가 상당히 좀 빨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 베팅 시에는 사실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 지지해 줄 것이냐는 수급적인 측면 말고 어떤 당국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스탠스에 대한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락 압력이 오를 때보다는 내릴 때가 좀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쪽 환경을 좀 같이 보자면 경상수지는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은 23년 1월 이후에 54억 달러 수준까지는 경상수지가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경상수지는 반등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양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달러가 유입되는 양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이제 경상수지가 좋으면 원화는 강세를 보일 만한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불황형 흑자라는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기 개선세가 좋아졌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환율로 국한돼서 봤을 때의 경상수지의 최근 반등 흐름이 왜 환율이 최근 들어서 1350원에서 1330원까지 1300원까지 빠졌느냐라고 하면 경상수지의 반등도 일조했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면에서 좀 보자면 대중국의 반도체 수출은 최근 들어 개선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뉴스를 보자면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부동산 이슈라든지 디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우리나라의 외교적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지만 사실 수출 면에 있어서 보면 놀랍게도 중국은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 57.4%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러한 어떤 반도체 수출 개선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 반도체 반등 랠리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는 이후에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개선 심리가 아무래도 유입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원화와는 어떤 연동성이 있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반도체에 대한 심리 지수로 많이 보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저희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만큼 상대적 수익률 강도가 높았느냐를 판단했고 그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원달러 환율과 상대적 강도 지수가 흔히 3개월 정도의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아래쪽 굵은 파란색 선이 상대적 수익률 강도인데 이게 0%를 탈출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의 역축,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0% 이상을 상승하고 난 이후에는 3개월 정도 뒤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여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어떤 모양새는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0%를 이제 어느 정도 올해 초 정도에 이탈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그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거에 따라서 원화 역시도 강세를 보일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반도체 사이클을 통해서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면에 있어서 수출 구조를 저희가 좀 더 보자면 이것이 원달러 환율 면에 있어서 좀 더 연동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반도체 면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는 점차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 수출 규모 면에 있어서 중국이 꾸준하게 우리한테 많이 사갔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수출 비중의 변화를 보자면 중국은 20년 평균인 26%에 대비 23년도에서 지금까지의 평균인 19.8%까지 많이 좀 비율은 내려왔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내려왔는데 어디는 늘었냐라고 하면 EU와 미국이 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은 우리한테 많이 덜 팔았지만 우리가 그 물건을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사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제외 전체 품목을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더 높아져 있는 국가입니다. 물가가 상당히 싸요. 반대로 유럽과 미국은 상당히 최근까지 고물가로 인해서 고생한 국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싼 물가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물건을 덜 사왔고,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는 우리가 물건을 더 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게 사왔고 싸게 팔았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를 뺀 그래프와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자면 상관관계가 0.86 정도를 도달하면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비싼 국가에서 우리가 그만큼 더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 비중이, 수출에 대한 물가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수출에 대한 물가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것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땐 수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는 하락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그래프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땐 원달러 환율 역시 같이 한번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수출 비중의 비율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압력이 제공될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수입 물가는 최근 안정 추세로 진입을 한 상황이죠. 수입 물가가 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기여도는 저는 WTI, 그러니까 최근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수입 물가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후에 오버슈팅할 여력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이끌던 WTI가 이제 BTU당 120에서 14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수입 물가는 점차적으로 안정 추세를 들어오고, 우리나라 수입 물가 역시도 조금씩은 안정 추세를 들어오면서 수입 물가의 하락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하락 압력이 좀 더 우위를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외국인들은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간단하게 보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가 좀 확인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외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은 역축인데 것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들의 순매수가 많다라는 건 달러에 대한 유입량이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면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 원화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시가총액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도 최근 들어 하락 압력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반면에 한편으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미 금리차가 상당히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사실 외국인들의 자본이 우리나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에는 환율 면에 있어서 원화 약세 압력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에 고금리 장기화가 된다라는 가정 내에선 이러한 국면 내에서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은 조금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장표를 좀 보시면요, 수합 포인트와 한미 금리 차를 좀 가져왔는데, 수합 포인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수합 포인트가 음수면에서 점차 음수폭을 줄이거나 양수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달러의 조달 수요가 조금은 용이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 경우 달러를 수급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고요.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달러를 수급할 만한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미 금리 차가 점차적으로 그 격차를 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합 포인트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의 수급 여건과 한미 금리 차는 사실 큰 연관관계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원달러 환율 면에서. 대외적으로 있을 때는 펀더멘탈 면에 있어서도 사실 외인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 최근 사실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상당히 좀 고질병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GDP 비율 100.2%까지 3분기 기준 기록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세부 내용으로 봤을 땐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기업부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기업부채 역시도 126.1%까지 상당폭 높아졌고 최근 들어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기업부채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 GDP 대비 기업 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고점 부근에 있어서는 원달러 환율은 항상 상승 압력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업 부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국가적 펀더멘털의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매수 심리가 조금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26.1%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이 아직 환율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이 그래프는 회사채에서 국고채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기업 부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녹아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126.1% 정도의 기업 부채를 반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이 기업 부채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금리가 사실 앞으로는 계속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부채를 이미 저금리 상황에서 많이 땡기고 이거를 갚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매크로 환경을 저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트리거가 되고 점차적으로 논의가 확산된다라고 했을 땐 원달러 환율 면에 있어서는 대내적인 상승 압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가격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좀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동성은 줄었지만 주택 가격이 반등한 모습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유동성으로 흔히 대변되는 M2 중과율은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전국 주택가격 매매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이런 괴리가 그동안에는 거의 보여지지 않았는데 돈이 없다, 유동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주택가격에 대한 매매 상승률이 어떻게 높아졌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많았다라는 거죠. 내 돈은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택을 계속 샀기 때문에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계대출이 다시 한번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주택 가격과 저희는 소비 심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래프를 하나 도식화해 봤습니다.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결국에는 저희는 소비 심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역시 주택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앞으로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소비 심리 역시도 강세를 보여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주택을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후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충분히 높아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럼 주택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땐 소비심리 역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일련의 공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후의 상황을 반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후의 상황을 좀 봐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꾸준하게 높아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국 가구의 이자 비용의 총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을 보시자면 이 22년도 4분기부터 이자 비용의 총계는 늘었지만 사실 이때부터 기준금리는 거의 플랫한 현상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때부터는 한 차례 정도만 인상되고 우리나라는 거의 8번 연속,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이자 부담이 오히려 급등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주택을 대출받은 분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율은 저금리 시절에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을 그대로 유지를 했던 비율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고 대환하는 경우에는 고금리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환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출에 대한 만기는 1년에서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자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플랫함에도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건 저금리 때 받았던 대출들이 다시 한번 고금리로 대환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롤오버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소비 심리의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 소비 심리가 부진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 역시도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 펀더멘탈 면에 있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여기에 한 가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면에 있어서 봤을 땐 가계부채가 다행히 잡히면 좋겠지만 가계부채가 잡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가계부채가 잡힐 때 소비의 둔화 속도가 얼만큼 빠를 수 있을 것이냐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봐야 이후에 금리 변화라든지 이후에 우리 경기 펀더멘탈 변화가 조금 더 눈여겨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저희 하우스는 한국 기준금리는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의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선제 조건은 무엇이냐, 선결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금리 여파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소비 둔화, 이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해서 대출이 감소했을 때 가계대출 부담 완화가 우선 선결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가계대출 부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가 유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고, 그거는 다시 가계부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선결 조건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감소입니다.
아까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부진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주택 가격의 하락 부담은 결국에는 가계대출 부담 완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따른 시계열이 언제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2분기 말에서 3분기까지 한국은행은 wait and see에 대한 스탠스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 경색 우려가 점차 빠르게 오기 전에 한국은행 역시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면서 보험사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금리 인하 성격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역시도 미국과 비슷한 어떤 금리 인하의 속도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의 금리 인하 속도는 조금은 점진적일 수가 있어요. 내년에 있어서는 총 100bp일 가능성은 높지만 25년도까지의 시계열을 넓혔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를 다시 한번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눈치를 좀 보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24년도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달러와 원화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고, 좀 요약을 해보자라고 했을 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원화와 달러 모두, 특히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모두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연착륙 시나리오 내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최근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3분기 지나고 난 이후의 연말까지는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라든지 금리 인하 면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의 매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소폭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들이 이상적으로 해결되어서 가계부채가 아무래도 좀 소폭 낮아지고 그 과정에서 소비의 둔화세가 좀 덜해진다라고 했을 때 펀더멘탈적 문제는 없고 하락 흐름이 유효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재차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원화의 약세 압력은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합을 해보자면 저희는 상반기에는 하락하는 흐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되돌리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 레인지 같은 걸 보면 24년 평균은 저점으로는 원화 기준으로 1220원, 고점으로는 1380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는 24년도에는 저점으로는 92포인트에서 상단으로는 107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주신 만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 관계로 인해서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며, 만약 약세로 전환을 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 말씀하신 대로 1350원까지 갔던 환율이 다시 한번 1300원, 낮게는 1280원까지 내려왔죠. 하락 압력이 상당히 빨랐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반대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내에서의 기대 심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건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년 정도로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그런 어떤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로부터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비슷한 발언을 했죠. 우리가 쉽게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를 시장 내에서 심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한 미국 경제의 소비가 여전히 다시
한번 조금씩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락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수 있을 거다. 경제 지표라는 것 자체가 모두 변화의 방향성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해소되는 국면이 분명히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1280원까지 내려와도 1300원으로 그리고 1300원에서 1310원 정도까지는 연말에 다시 한번 범피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럼에도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거다라는 장세 속에서 12월 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레벨은 좀 다운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쭉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당 레벨에서 지지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하락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최근 유럽의 CPI가 급락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유로화는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유로화 강세 이게 언제까지 가거나 혹은 약세로 전환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최근까지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여왔죠. 강세를 보여온 이유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다라고 얘네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의 CPI를 보면은 상당폭 본인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유로존 CPI 같은 경우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땐 2%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2.3%를 기록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수치를 했는데 당연히 유럽 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유럽 내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퇴색된다라는 것은 다행히도 유로화 입장에서는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소멸돼서 유로화에 대한 디스카운트 압력이 많이 약해져서 유로화가 다시 반등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이게 국면을 좀 바꿔서 그러면 오히려 유럽에서의 물가 안정화 추세가 유럽 특히 ECB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얘네들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사실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가 어디가 더 빨리 내려갈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유로화와 이제 달러를 결정하는 하나의 축일 수가 있는데 유로화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하락 압력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유로화에 대한 어떤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은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료를 통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유럽 내에서의 초과저축 수요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은 저축에 대한 어떤 니즈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뿌렸던 그 돈들을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소비가 아직까지는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유럽 내에서 물가 하락 속도는 어떤 일정 속도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물가 하락 속도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하락폭이 유럽에 좀 더 많은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 내에서의 물가 하락 속도가 계속 빠를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역시도 ECB 역시도 이를 좀 인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들어와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이것이 재차 반등을 하면서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는 상대적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내년에도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은 재차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자료가 투자자분들께서 보다 원활한 투자를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김승혁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